가끔 우리는 원치 않게 오랫동안 익숙하고 편안했던 것들과 작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런 서글픈 순간에 관한 아주 다정한 기록입니다. 안녕하세요. 책방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작품은 사라 운 주이시 1889년에 발표한 소설 슈르즈베리로 가는 길입니다. 지금까지 저희 책방 채널을 통해 소개된 수많은 명작들이 그러했듯 오늘 들려드릴 이 작품 역시 아주 특별합니다. 아직 국내에 단 한 번도 소개된 적 없는 이 아름다운 소설을 국내 최초로 한국어 번역을 거쳐 제작했기 때문이죠. 이 소설은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숨겨진 보석 같은 단편입니다. 해외 문학 평론가와 독자들 사이에서는 가장 매력적이고 여운이 짙은 이야기 중 하나로 꾸준히 사랑받고 있습니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가끔은 나의 자리나 마음의 안식처가 흔들린다고 느낄 때가 있으실 겁니다. 자신의 불행 앞에서도 타인을 향해 미소 지을 줄 알았던 피트 부인의 단단한 태도가 있습니다. 그 모습이 여러분의 지친 일상에 작고 따뜻한 위로가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이 소설을 처음 접했을 때 저는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떠올랐습니다. 물론 제가 번역한 글이 완벽하진 않습니다만 전체적인 글을 여러 번 다시 읽어가며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많겠지만 성장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이 많아지면 지루해지니까 소설의 줄거리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바로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줄거리는 대충 이렇습니다. 76의 피트 부인은 믿었던 조카에게 평생의 추억이 깃든 집과 농장을 빼앗깁니다. 부인에게는 자신과 닮은 낡은 카펫 가방과 보따리들, 그리고 바구니에 담아온 늙은 고양이 한 마리가 전부였습니다. 가진 것을 전부 빼앗긴 부인은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낯선 곳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다른 친척들이 지내고 있는 도시로 떠나기 위해 기차에 오르죠. 형편이 넉넉한 조카의 집으로 향할지 아니면 형편이 여의치 않은 다른 조카들의 셋방에 머물게 될지 모릅니다. 지친 몸을 쉴 곳조차 확신할 수 없는 아주 막막한 처지죠. 하지만 이 소설은 그 비극적인 상황에 갇혀 절망하지만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막막함 속에서도 타인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 애쓰는 부인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꼿꼿한 자존심은 우리에게 묘한 뭉클함을 자아내죠. 기차 안에서 옛 지인 피트 부인을 마주친 화자의 시점으로 전개됩니다. 오늘은 제가 이야기 속 화자가 되어 그날의 기차 안 풍경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바쁘고 힘든 하루를 보내셨을 텐데 지금은 그 고단함을 잠시 내려놓으시길 바래요. 그리고 이야기의 끝까지 꼭 집중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편안하게 들으시다가 언제든 잠드셔도 좋으니까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기차가 작은 간이역 승강장에 멈춰 섰습니다. 하지만 승객이 숨을 고를 여유조차 주지 않겠다는 듯 정차 시간은 야박하리만큼 짧았습니다. 그 바람에 나이 지긋한 노부인 한 분이 등 떠밀리듯 허겁지겁 열차에 올라탔습니다. 노부인이 미처 발을 다 들이기도 전이었을까요? 기차가 기다렸다는 듯 갑자기 덜컥하며 몸을 비틀었습니다.
그 기차의 덜컥거림에 부인의 가냘픈 두 다리가 크게 휘청였죠. 하마터면 차가운 바닥에 그대로 나동그라질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차는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거친 숨을 내뱉으며 길을 재촉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제 눈에 들어온 모습은 몹시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어느 시골 노부인의 모습뿐이었습니다. 양손에는 커다란 바구니와 묵직한 보따리가 들려 있었죠. 유행지는 보따리에 꽁꽁 싸맨 짐들은 그 무게만으로도 노부인의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분을 가만히 살펴보니 어딘지 낯이 익었습니다. 아, 바로 제 오랜 지인인 피트 부인이었죠. 부인과 저는 한 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란 고향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은 마을에서 몇 킬로미터나 떨어진 외딴 농장에 터를 잡고 살고 계셨지만요. 하지만 저는 그분을 몰라볼 리 없었습니다. 예전에 그 정정했던 모습이 제 기억 속에 여전히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기차에서 마주한 부인의 창백하고 위태로운 모습이 더욱 가슴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피트 부인으로 말할 것 같으면 고소한 버터와 싱싱한 달걀로 동네에서 아주 유명했습니다. 봄철이면 가장 먼저 내놓던 파릇파릇한 앵초나물도 빼놓을 수 없었죠. 사실 그 넉넉지 못한 농장 형편에도 부인은 늘 알뜰하게 살림을 꾸려나가곤 했습니다. 하지만 부인이 낡은 마차를 끌고 장터로 향하던 그 정겨운 모습을 못 본 지도 벌써 꽤 오래된 일이었습니다. 열차원이 피트 부인의 짐꾸러미를 한가득 안고서 북적이는 객차 안으로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저는 반가운 마음에 얼른 몸을 숙여 부인에게 제 옆자리에 앉으시라고 권했죠. 오랜만에 다시 뵙는 얼굴이 어찌나 기쁘던지 모릅니다. 내 말에 열차원도 비로소 한시름 놓은 듯 했습니다. 열차원은 안도의 미소를 지으며 짐 일부를 머리 위 선반에 올리려 애를 써 보았습니다. 하지만 꽃무늬가 그려진 커다란 카펫 가방은 선반에 넣기엔 너무나 컸습니다. 결국 그는 짐들을 열차 끝칸에서 따로 안전하게 보관해 주겠노라 친절히 설명하며 물러갔죠. 부인은 체구가 작은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큼직한 바구니와 보따리, 그리고 제 짐까지 한데 뒤섞이니 이 좁은 좌석에는 여유 공간이라곤 눈 씻고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가빠진 숨을 어느 정도 고른 부인이 비로소 입을 떼셨습니다. 이게 말로만 듣던 기차 여행이냐며 정말이지 세상 오래 살고 볼 일이라고 혀를 내두르셨죠. 부인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고 방금 전까지 눈물을 쏟으셨는지 눈가는 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피곤한 눈동자 너머로는 제가 늘 기억해오던 특유의 인자하고 유쾌한 빛이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죠. 대체 어디를 가시는 길이냐는 내 물음에 부인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직 내 소식을 못 들었냐고 말이죠. 부인은 이 세상이 예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삭막한 곳이었다고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결국 살던 곳을 정리하고 슈르즈베리로 이사를 가기로 했으며 그게 지금으로선 유일한 방법이었다며 덤덤히 속내를 털어놓으셨습니다. 그 말에 저는 너무 놀라 슬픔 섞인 목소리로 크게 말했습니다. 슈르즈베리요? 설마 농장을 파신 거냐고 전 놀라며 물었습니다.
평생 그 고향 땅의 흙을 일구며 살아온 부인이었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러운 타향살이가 과연 가당키나 한 일인지 걱정과 서글픔이 밀려와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애초에 내 집이 아니었나 보오. 부인의 인자하던 얼굴이 일순간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남편이 눈을 감기도 전 시누이의 아들인 이사야 근원이 어찌나 내 남편을 구슬리고 몰아붙였는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삼촌을 자신의 아버지처럼 지극정성으로 모시겠다며 남아있는 빈 문제도 해결해 줄 테니 관리를 넘기라고 감언이서를 늘어놓은 거였죠. 집에 있던 다른 빚은 내 손으로 다 갚았어도 조카 이사야에게 빌렸던 돈은 급하지 않겠거니 싶어 맨 마지막으로 미뤄둔 게 화근이었다고 했습니다. 그 미련한 선택 때문에 평생 일군 터전이 남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그 사실에 부인의 가슴은 시커멓게 타들어가는 듯 했습니다. 법대로 해보라는 이웃도 있었지만 부인은 고개를 저었다고 했습니다. 장사에 밝고 영악한 그 이사야 피트를 무슨 수로 당해내겠느냐며 말이죠. 세금 문제를 책임져야 한다는 핑계에 속아 부인의 서명까지 받아냈으니 이미 늦은 셈이었습니다. 당시엔 본도 궁했고 밤낮으로 남편의 병수발을 하느라 몸도 마음도 지칠 대로 지쳐 판단력이 흐려졌던 겁니다. 4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노후를 대비해 이악 물고 일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남은 건 이런 비참한 처지뿐이라며 피트 부인은 허탈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왕년엔 부인도 참 야무지게 일을 잘 하셨는데 말입니다. 사실 1872년도에 맡겼던 은행 돈을 다 털어서 넣었던 남편의 사업이 쫄딱 망하지만 않았어도 이 정도는 아니었을 거라는 회한도 섞여 있었습니다. 그 집만 지킬 수 있었다면 평생 먹고 사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었을 텐데 말이죠. 젊었을 땐 그렇게나 세상 구경을 하고 싶어 했건만 정작 이렇게 집에서 쫓겨나 떠나는 여행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며 부인은 슬픈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슈르즈베리는 참 번화하고 생기 넘치는 곳이에요. 저는 어떻게든 위로의 말을 건네보려 애를 써보았지만 제 마음속에선 이사야 피트의 교활한 술책에 대한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죠. 그놈은 하는 짓뿐만 아니라 생김새조차 영락없는 여우 그 자체였으니까요. 남을 등쳐먹는데 도 같은 인간이라는 걸 진작 알아봤어야 했습니다. 제 말을 들은 가여운 부인은 쓸쓸하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달래려고 슈르즈베리가 얼마나 좋은 곳인지 입이 마르도록 칭찬하곤 했다죠. 하지만 평생을 보낸 고향과 정든 친구들을 뒤로하고 멀리 떨어진 타향으로 떠나는 게 어디 쉬운 일이겠냐고 되물으셨습니다. 낯선 풍경이 잠시 눈을 즐겁게 해줄 순 있어도 거긴 결코 집이 될 수 없을 거라며 말입니다. 부인은 바닷가 모래사장에 늙은 사과나무 한 그루를 덜렁 옮겨 심어놓고 파도가 밀려오는 걸 구경이나 하라고 한들 그 나무가 행복하겠느냐며 서글픈 비유를 드셨죠. 나는 무거운 마음을 누르며 그럼 슈르즈벨이 어디쯤에 머무르실 계획인지 조심스럽게 여쭈었습니다. 부인은 깊게 파인 주름 사이로 서글픈 미소를 지어 보이며 슈르즈베리에 그리 오래 머물 생각은 없다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벌써 76이니 살 날이 얼마나 남았겠느냐며 툭 던진 말은 마치 서글픈 농담처럼 제 가슴에 와 닿았죠. 부인은 이미 이웃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조카 이사야에게 단단히 못을 박아두었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마지막 순간이 오면 반드시 고향 집으로 데려와 장례를 치러달라고 말이죠. 죽어서라도 정든 땅으로 돌아가겠다는 노부인의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오기 전까진 어떻게든 제 힘으로 벌어먹고 살겠다며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으려는 다부진 마음을 내비치기도 하셨습니다. 이사야 그놈은 겉으론 외숙모가 스스로 농장을 떠나 친척들에게 가겠다고 한 것처럼 떠들고 다녔지만 실상은 전혀 달랐습니다. 부인은 내 귀에 대고 조용히 속삭이셨습니다. 농장에 남으려면 자존심을 다 꽂고 자기에게 구걸하며 살게끔 교묘하게 몰아넣었다고요. 차마 남들에겐 말하지 못한 가슴속 응어리였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사실 다 눈치를 채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다들 이사야에게 돈을 빌려 쓴 처지라 그놈 귀에 들어갈까 무서워 쉬쉬하며 그저 이사야 편만 들 뿐이었죠. 다 지난 일인데 이제 그만 생각해야겠다며 부인은 애써 화제를 돌리려 하셨습니다. 하지만 주름진 뺨을 타고 굵은 눈방울이 천천히 흘러내리는 것까진 감추지 못하셨죠. 부인은 누군가에게 들키기라도 할까봐 윤기 나는 갈색 실크로 정성껏 주름을 잡은 본인 모자를 얼굴 깊숙이 푹 눌러 쓰셨습니다. 그러고는 서둘러 고개를 돌려 창밖 먼 곳으로 시선을 바라보셨죠. 마치 그곳에 두고 온 농장의 풍경이라도 찾으려는 것처럼 말입니다. 잠시 후 부인은 마음을 추스르려는 듯 나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이쪽 땅도 농사 짓기엔 아주 그만인 것 같다며 저 너머 근사한 농장 건물들을 가리켰죠. 주인장이 꽤나 부자인 모양이라고 감탄하셨습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나는 부인에게 우리가 여전히 태어나고 자란 고향 마을의 경계조차 벗어나지 못했다는 사실을 말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부인은 민망한 듯 마치 어린 소녀처럼 깨르르 웃음을 터뜨리셨죠. 금방이라도 슈르즈베리가 눈앞에 톡 튀어나올 것만 같아 혹시라도 내려야 할 곳에 그냥 지나칠까봐 내심 조바심이 났던 모양입니다. 기차는 태어나서 처음 타보시지만 워낙 상상을 많이 해본 터라 왠지 모르게 익숙한 기분이라며 신기해 하셨습니다. 마치 하늘을 부웅 날아가는 것 같아 풍경을 붙잡아두려 해도 도통 눈에 담을 수가 없다고 하셨죠. 그러더니 부인은 아직 말하지 않은 비밀이 하나 더 있다는 듯 나무 바구니를 가리켰습니다. 이 녀석은 영문도 모른 채 나를 따라가는 중이라며 집에서 기르던 늙은 고양이까지 몰래 바구니에 담아왔다고 했습니다. 난 바구니 속에 고양이가 들어있다는 말에 놀라 다시 한번 부인에게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부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사실 이 긴 여행이 고양이에게 너무 고달픈 일이 될까 싶어 이웃집 반슨의 아들에게 부탁해 미리 고양이를 편히 보내줄 생각이었다고 하셨죠. 하지만 약속했던 그 청년이 제 시간에 나타나지 않자 부인은 고양이를 데려갈 핑계를 스스로 만들어내며 결국 데려오기로 결심하신 겁니다. 부인은 고양이나 자신이나 나이든 처지는 매한 가지라며 어떻게든 함께 지낼 방도를 찾아보겠노라 씁쓸하게 덧붙이셨습니다. 이사가는 곳에도 쥐가 있을 테니 솜씨 좋은 이 녀석이라면 어디서든 제 앞가림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도 섞여 있었죠. 곁에서 고양이가 오가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조금은 집 같은 기분이 들겠지만
정든 고향 땅이 그리워지는 건 어쩔 수 없을 거라는 회한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부인은 고향이야 쥐라도 잡으며 살겠지만 정작 자신은 그 낯선 것에서 대체 무얼 하며 버텨야 할지 모르겠다며 깊은 속내를 털어놓으셨죠. 나는 그런 부인을 위해 최대한 씩씩하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걱정하지 마시라고 위로해 드렸습니다. 조카 딸도 부인과 함께 지내게 되어 분명 고마워할 거라며 용기를 북돋아 드린 뒤 혹시 그 조카가 윈 부인의 딸 중 하나인지 여쭈어 보았습니다. 부인은 고개를 저으며 윈의 딸들은 형편이 넉넉지 못해 자신을 거두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웨일런 언니의 딸인 이사벨라의 집으로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고 하셨죠. 이사벨라는 큰 마차 공장의 감독관과 결혼해 꽤 유복하게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결혼할 때 본 뒤로는 통 소식을 못 들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조카들 중에서는 그나마 형편이 가장 나은 아이니 염치불구하고 먼저 손을 내밀 수밖에 없었다는 게 부인의 설명이었습니다. 부인은 이사벨라의 집에 머물면서 다른 조카들이 어떻게 지내는지도 살펴보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차근차근 계획도 세워볼 요량이셨습니다. 조심스레 방문을 묻는 편지를 보냈더니 반갑게 맞이하겠다는 답장이 오긴 했지만 왠지 모를 불안함이 가시질 않았다고 했습니다. 답장이 오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린 데다 편지지에 밴 지독하리만큼 진한 향수 냄새가 못내 부인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나를 환영하고는 있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다며 결국 직접 가서 눈으로 확인해 보면 알게 될 일이라고 애써 마음을 다잡으셨죠. 피테 부인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사벨라의 집에만 모든 것을 걸 생각은 없으셨습니다. 마침 슈르주베리의 다른 조카들, 그러니까 부인의 또 다른 자매인 윈의 딸들도 살고 있었으니까요. 반면 윈의 딸들은 아직 미혼인데다 셋반살이를 하며 공장에서 장식을 다는 일로 고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고모에게 물려받은 유산 덕에 풍족하게 지내는 이사벨라와는 처지가 많이 달랐죠. 부인은 밤낮으로 고민을 거듭하다 문득 옛 기억 하나를 떠올렸다고 했습니다. 예전에 웨일런 언니네 가족이 사업 실패로 큰 어려움에 처했을 때 부인의 집에서 겨울 내내 그 식구들을 정성껏 거두어 주었던 따뜻한 기억 말입니다. 그래서 웨일런 언니의 딸인 이사벨라에게 먼저 편지를 보내 부탁했던 것이었죠. 부인은 조카 이사벨라의 집에 도착하는 오늘 밤 윈네 딸들도 불러서 이야기를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 아이들이라면 혹시 부인이 집안일을 도와주며 오래도록 머물 수 있는 곳을 알고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아니면 영리한 고양이를 기꺼이 맡아줄 좋은 분을 소개해주지 않을까 하는 희망 때문이었죠. 하지만 평생을 함께한 고양이를 끝내 낯선 사람에게 보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부인의 마음은 여전히 납덩이처럼 무거워 보였습니다. 고향에는 부인을 진심으로 아끼며 이번 겨울만이라도 함께 나자고 간곡히 붙잡던 따뜻한 이웃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만 해도 그 정겨운 손길을 뿌리치고 떠나오는 발걸음이 어찌나 무겁던지 못내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부인은 이제와 생각하니 차라리 떠나오길 잘했다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만약 고향에 남았다면 조카 이사야가 자신이 애지중지하던 땅을 그놈 마음대로 망가뜨리는 꼴을 눈앞에서 지켜봐야 했을 테니까요.
그렇게 쓰라린 마음으로 봄을 맞이해야 했을 텐데 부인은 도저히 그 광경을 견뎌낼 자신이 없으셨던 겁니다. 부인의 눈가에는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평생 자식 없이 살아온 것이 이제야 뼈아픈 실소로 다가온 모양이었죠. 예전에는 아이들 뒤치다꺼리에 속을 썩고 집안이 한시도 조용할 날 없는 이웃들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면 차라리 자식 없는 본인의 처지가 훨씬 속 편하고 낫다며 은근한 자부심까지 느끼셨답니다. 하지만 홀로 남겨진 지금에야 비로소 그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뼈저리게 깨닫고 계셨습니다. 무엇보다 내 배 아파 낳은 아들 하나만 곁에 있었어도 조카 이사야 그놈이 감히 내 평생의 터전인 농장을 가로채지는 못했을 거라며 조용히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핏줄 하나 없다는 사실이 뺏겨버린 땅보다 더 아프게 가슴을 파고드는 듯 보였습니다. 늙고 보니 자식 없는 게 어찌나 서러운지 그 못되고 괘씸한 이사야조차 차라리 내 자식이었다면 그나마 덜 외롭지 않았을까 하는 서글픈 마음까지 든다고 하셨습니다. 이사야가 어릴 때 자기 손에 컸다면 매를 들어서라도 그 고약한 버릇을 고쳐놨을 거라며 입술을 깨무셨습니다. 사람이 짐승을 담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법이라며 이사야에게 여우의 피가 흐르는 건 어쩌면 그 아이의 불행일지도 모른다고 씁쓸하게 덧붙이셨죠. 그놈의 어미 역시 살아생전 영락없는 여우를 닮은 시원찮은 위인이었으니까요. 이 모든 게 이사야만의 잘못은 아닐지도 모르겠다는 묘한 동정심까지 내비치셨습니다. 거친 목초지에서 평생을 보냈으면서도 부인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남에게 굽히지 않는 강한 자부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부인은 마치 스스로에게 다짐하듯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고 내 힘으로 살아가겠다는 결심을 조용히 말씀하셨죠. 지금 부인의 머릿속은 온통 자신의 처지에 대한 생각과 생애 처음 마주한 거대한 삶의 위기가 불러온 소용돌이로 가득 차 있는 듯 보였습니다. 곁에서 지켜보는 나로서는 부인의 깊은 고독과 막막한 슬픔이 너무나 애잔하게 다가와 가슴이 미어질 정도였습니다. 이사야의 배신에 다시 한번 분노가 치밀어 오르다가도 어느새 제 눈가에도 뜨거운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일부러 창밖 먼 곳으로 시선을 돌리며 부인을 도울 방법을 찾으려 애를 썼습니다. 부인은 고향 마을의 옛 기억을 고스란히 간직한 분이었기에 저는 부인이 이대로 떠나는 것을 결코 원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설령 농장에 남는다 해도 홀로 살아가기엔 부인의 기력이 이미 너무 쇠해버린 터였습니다. 그렇기에 부인을 진심으로 편안하게 모실 구체적인 대책이 절실해 보였죠. 사실 그 근처 농장들은 그리 큰 가치가 없었지만 혹시 법의 힘을 빌려 비밀리에 이사야의 부당한 소유권을 빼앗아 오를 수는 없을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혹은 이제는 중년이 되었을 피트 부인의 다른 조카들이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고향에 돌아와 부인을 보살펴 줄 수는 없을지도 생각했죠. 제 머릿속에는 수많은 희망 섞인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당장 실현하기 힘든 마음속 그림일 뿐이었습니다. 나 역시 오랫동안 고향을 떠나 있어야 하는 처지였기에 제가 직접 부인의 손을 잡아줄 수 없다는 사실이 몹시 괴로웠죠. 이제 부인에게 남은 선택지라고는
야심 가득한 조카딸 이사벨라나 마음씨는 착해도 형편이 여의치 않은 윈 부인의 딸들에게 의탁하는 길뿐이었습니다. 그 틈바구니 속에서 부인의 앞날이 과연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나는 슬픈 예감에 젖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슈르즈베리에서의 삶이 어떤 모습일지 곧 마주하게 되겠지만 짧은 여정은 어느덧 절반을 훌쩍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르세 부인은 자신의 고통을 잊은 듯 주변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부인은 워낙 매사에 호기심이 많고 눈썰미가 예리한 분이셨죠. 농장과 슈르즈베리 사이에 이 낯선 기차 공간이 오히려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일시적인 해방구처럼 느껴지는 모양이었습니다. 평생을 읽어온 삶이 무너지는 그 비극적인 순간들을 모두 견뎌낸 뒤에 찾아온 기묘한 안도감이었죠. 아직 부인에게 슈르주벨이라는 목적지는 저 멀리 로키 산맥만큼이나 아득하고 비현실적인 곳일 뿐이었습니다. 부인은 그저 지금 이 순간만큼은 아무런 책임도 굴레도 없는 자유로운 여행자가 되기로 한 듯 보였습니다. 곁에 앉은 사람들을 특유의 감칠맛 나는 표현과 인간 본성을 꿰뚫어보는 예리한 통찰력으로 관찰하며 잠시나마 시름을 잊은 채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객체 안을 가득 메운 사람들을 많이 쳐다보며 저 많은 이들이 대체 이 바쁜 시간에 어디를 그렇게 가려는 건지 모르겠다며 삐딱한 시선을 던지셨습니다. 겉보기에는 하나같이 멀쩡해 보여도 분명 집안일은 죄다 팽개쳐두고 기차에 올라탄 게 틀림없다며 혀를 차기도 하셨죠. 기차가 늘 사람들로 붐빈다는 건 알고 계셨지만 막상 눈앞에 마주한 승객들이 어딘가 모자라 보인다는 게 부인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저들 중에도 자신처럼 살던 곳에서 등 떠밀려온 이들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억지로 새로운 터전을 찾아 떠도는 신세가 있을 거라며 자신의 기구한 운명을 씁쓸한 농담에 실어 보내기도 하셨죠. 특히 부인의 눈길을 끈 건 거치에 번듯한 어느 노인이었습니다. 화려한 옷차림과는 어울리지 않게 마치 태엽이 다 풀려버린 시계처럼 아무런 생기도 느껴지지 않는 그 모습이 무척이나 기이했던 모양입니다. 부인은 겉모습만 봐서는 목사님인지 도둑놈인지 도통 알 수 없는 게 사람 속이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엔 참으로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섞여 산다는 사실에 연신 놀라워하셨죠. 평생 농장에서 정직한 이웃들만 마주하며 살아온 부인이었습니다. 겉과 속이 따로 노는 도시 사람들의 모습은 슬픈 와중에도 묘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구경거리였습니다. 부인이 시름을 잊고 유쾌한 참견을 늘어놓는 모습에 저는 내심 안도했고 기차 안에는 잠시나마 즐거운 대화가 감도났습니다. 부인은 이런 짓궂은 말을 내뱉는 자신을 부디 용서해달라면서도 평생 한 번도 본 적 없는 기괴한 사람들을 구경하는 재미에 푹 빠진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즐거움도 잠시뿐이었습니다. 검표원이 다가와 차표를 보여달라고 요구하자 부인은 언제 그랬냐는 듯 새파랗게 질려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어딘가에 잘 두었다고 확신하면서도 막상 손을 뻗으니 차표가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부인은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와 가방을 닥치는 대로 뒤지며 어찌할 바를 몰라 했습니다. 차표를 찾으려고 주머니와 가방을 닥치는 대로 뒤지던 부인은 결국 겁에 질린 어린아이 같은 얼굴로 제 손을 꼭 붙잡으셨습니다. 이 큰 도시에 도착하면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자신이 없었으니까요. 조카를 만날 때까지 제발 옆에서 자기를 좀 챙겨달라며 제게 도움을 청했죠. 잃어버린 차표를 찾느라 한바탕 소동이 벌어지는 사이 바구니 속 고양이는 낯선 소란에 놀라 발버둥을 쳤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짐들을 꽁꽁 싸매두었던 보자기 매듭마저 툭 풀려버렸습니다. 결국 그 안에 담겼던 온갖 살림살이가 부인의 무릎과 바닥으로 속절없이 쏟아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그 낡은 보따리에서 터져나온 것들은 피트 부인이 평생을 바쳐 꾸려온 고단한 살림의 마지막 흔적들이었습니다. 겉장이 너덜너덜해진 책 몇 권과 다리미를 잡을 때 써서 시커멓게 그을린 헝겊 조각들이 보였습니다. 평소 부인의 구부정한 어깨를 감싸주던 익숙하고 빛바랜 작은 숄도 애잔하게 널브러졌습니다. 성냥개비가 쏟아져 나온 낡은 양철통과 아궁이에서 불을 떼고 나온 재를 쓸기 위한 거위 날개 깃 빗자루도 떨어졌습니다. 손때가 묻어 해진 낡은 기록장까지 제자리에 있어야 할 이 소박한 물건들이 낯선 기차 바닥에 뒹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보는 이의 가슴을 저미게 했습니다. 다행히 한참을 헤맨 끝에 차표를 찾아냈습니다. 뜻밖에도 그것은 부인의 왼쪽 털장갑 속이었습니다. 험한 일에 굳은 살이 박히고 투박해진 부인의 손이 차표의 감촉에 너무 익숙해진 탓이었습니다. 그곳에 고이 넣어둔 사실조차 까맣게 잊고 있었던 모양이었죠. 내가 바닥에 흩어진 물건들을 주워 모으는 것을 도와드리는 동안 부인은 빠르게 평정심을 되찾으셨습니다. 언제 사색이 되었냐는 듯 흐트러진 실크 본인 모자를 고쳤으면서 말입니다. 방금 전에 소동이 민망하셨던 건지 아니면 이제 정말 내릴 때가 되었다는 걸 직감하신 건지 부인의 목소리에는 다시금 꼿꼿한 힘이 실리기 시작했습니다. 부인은 슈르즈베리에서의 생활이 의외로 아주 마음에 쏙 들지도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제 눈치를 살피듯 간절하고도 희망 섞인 눈길을 건네시면서요. 사실 언젠가는 고향을 떠나 남들은 어떻게 사는지 구경하고 싶다는 마음이 늘 가슴 한구석에 도사리고 있었기에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 일이 아주 견디기 힘든 것만은 아니라고 애써 스스로를 다독이셨죠. 부인이 꿈꾸는 가장 이상적인 계획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위인의 딸들이 그동안 모아둔 돈에 부인의 쌈짓돈을 함께 보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남의 집 눈칫밥 먹는 새빵살이 대신 조카들과 오붓하게 살 집 한 채는 구할 수 있지 않겠냐는 기대였죠. 평생 남에게 굽실거리며 비굴하게 살아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차라리 조카 딸들 살림을 도맡아 해주며 사는 게 훨씬 마음 편할 거라면서요. 도시 사람들이 시골 뜨기들보다 앞서가는 것 같고 자부심도 대단하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잘난 체 해봤자 민들레꽃 한 송이 제 손으로 피워내지 못하는 법 아니겠습니까? 부인은 그런 말씀을 하시며 시골 사람 특유의 자부심을 드러내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부인은 이내 씁쓸한 과거의 기억에 젖어들었습니다. 월요일 아침마다 해묵은 배나무와 외양간 구석 사이에 빨랫줄을 걸어야 했죠. 매주 반복되는 그 고단한 노동에서 제발 벗어나게 해달라고 얼마나 간절히 빌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정작
그 지긋지긋한 일상에서 벗어난 지금, 부인은 세상 천지에 자신보다 더 처량하게 뿌리째 뽑혀버린 존재는 없을 거라며 깊게 한탄하셨습니다. 이제야 좀 살만하다 싶을 때 공장 사업이 망해버린 게 화근이었죠. 부인의 남편은 원래 앞날을 내다볼 줄 아는 야무진 성격도 아니었습니다. 몸까지 약해 시작도 하기 전에 겁부터 집어먹는 사람이었죠. 조카 이사야가 돈도 많으니 고모에게 잘할 거라는 남편의 순진한 믿음을 떠올리셨죠. 그러면서 부인은 남편 본인이 집에서 쫓겨난 이 비참한 꼴을 제발 모르고 눈 감았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부인을 괴롭히는 건 자존심에 입은 상처였습니다. 동네에서 똑똑하기로 소문났던 자신이 대체 무슨 서리에 서명을 한 건지 깨달았을 때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수치심을 느꼈다고 했죠. 나름대로 꼼꼼히 읽어보려 했지만 지렁이 기어가는 듯한 필체는 도통 갈피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하필 그날따라 머릿속이 하얘져 아무런 생각도 할 수 없었다며 부인은 억울함을 호소하셨습니다. 질주하는 기차의 거친 진동 속에서도 부인은 내게 몇 번이나 다짐하셨습니다. 누구에게도 결코 짐이 되는 일은 없을 거라면서요. 나이에 비해 아직 일할 기운이 넉넉하니 조카딸 이사벨라의 살림에 큰 보탬이 될 거라며 자신감을 내비치셨죠. 오늘 밤 도착할 이사벨라의 집에서도 짐이 되지 않겠다고 다시금 힘주어 말씀하셨습니다. 원래 이사벨라가 집안일에는 영 소질이 없는 아이였다고 말하셨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그곳에 일을 돕다가 조만간 윈의 딸들과 함께 생활하겠다는 조용한 계획도 들려주셨습니다. 부인이 팔을 걷어붙이고 주방일을 돕거나 이사벨라의 딸들을 돌봐주면 된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세워두신 모양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들었을 때 아이가 넷이었는데 세월이 화살처럼 빠르니 그 꼬마들도 이제는 훌쩍 커버렸을 거라고 말입니다. 혹시나 자신을 낯설고 촌스럽게 보지는 않을까 잠시 걱정하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고향에서야 누구나 자신을 알아보겠지만 그곳 슈르즈베리는 아무도 모르는 낯선 곳이니까요. 그저 묵묵히 몸을 움직여 일손을 거들기만 하면 그만이라며 불안한 마음을 애써 털어버리려 하셨습니다. 부인의 야윈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나는 부인이 그 옷차림을 유지하기를 속으로 간절히 바랐습니다. 정갈하게 주름 잡힌 갈색 실크 모자와 오랫동안 어깨를 감싸온 소박한 쇼를 결코 벗어던지지 않기를 말입니다. 도시 생활에 익숙한 조카딸 이사벨라라면 부인의 차림새가 유행에 뒤떨어진다며 세련된 요즘 옷을 강요할지도 모를 일이었죠. 하지만 내 눈엔 그 모습이야말로 부인의 삶 그 자체였으니까요. 부인은 마치 별일 아니라는 듯 무심한 말투로 속내를 넌지시 비추셨습니다. 사실 남편을 떠나보낸 뒤 상복을 한 벌 장만할까 고민도 해봤다면서요. 하지만 지금은 당장 먹고 사는 문제처럼 신경 써야 할 일들이 산더미같이 쌓여 있었죠. 그래서 상복을 맞추는 일은 잠시 미뤄두기로 마음먹으신 듯 했습니다. 슈르즈베리에 무사히 정착한 뒤나 겨울이 오기 전까지 말입니다. 조카들이 이번 기차를 타고 도착할 이모를 기다리고 있을지 저는 참지 못하고 조심스레 물음을 던졌습니다. 부인의 다정한 대화와 매력적인 태도를 보고 있자면
이 여정이 영영 돌아오지 못할 길이라는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저 잠시 나들이를 떠났다가 양들이 노니던 그 낡고 정겨운 농가로 금방이라도 돌아가실 것만 같았습니다. 내 질문의 부인은 어제 이웃 총각이 대신 편지를 써주었으니 걱정 말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조카들이 자신을 어떻게 맞이할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불안함이 없으셨습니다. 그저 담담하고 평온한 기색이 역력하셨죠. 슈르즈베리 도심을 고작 1.6km 남겨둔 환승역에 가까워질 무렵이었습니다. 나는 이 안쓰러운 피트 부인과 작별해야 할 시간이 왔음을 직감했습니다. 바구니 속 고양이는 잔뜩 화가 난 듯 바구니를 거칠게 긁어댔습니다. 부인 역시 기차 안에 머무는 것이 이제는 한계에 다다른 듯 안절부절 못하셨죠. 기차의 빠른 속도 탓에 어지럼증을 호소하시던 부인의 얼굴은 핏기 없이 창백해졌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더 늙고 초라해 보였죠. 곧이어 발글의 한 뼘을 가진 친절한 젊은 열차원이 나타나 부인의 가방과 짐들을 챙겨들었습니다. 격자 바구니 틈으로 고양이 앞발이 삐져나와 날카롭게 휘둘러대는데도 말입니다. 열차원은 겁먹은 고양이까지 직접 옮겨주겠다며 앞장섰죠. 부인은 자기 물건들이 시야에서 사라지는 것을 불안한 눈으로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남은 보자기 꾸러미를 자신의 전부라도 되는 것처럼 가슴에 꼭 껴안았죠. 마음이 앞선 부인은 기차가 멈추기도 전부터 너무 일찍 일어서서 불안해하셨습니다. 기차 문 앞에서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눌 때는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만 같은 표정을 보이셨죠. 나는 부인이 갈아타야 할 슈르즈베리행 연결 열차를 가리켜 보였습니다. 슈르즈베리까지는 아주 잠깐이면 도착할 테고 그곳 역에 가면 분명 누군가 마중을 나와 기다리고 있을 거라며 거듭 안심시켜 드렸습니다. 내가 타고 있는 기차가 다시 움직이며 부인과 멀어져 갈 때였습니다. 낯선 플랫폼을 가로질러 홀로 서 있는 부인의 야위고 쇠약한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내 마음에는 날카롭고 시린 통증이 박혔습니다. 피트 부인이 떠난 뒤에도 내 곁에 앉아있던 승객들은 한동안 안타까운 기색으로 부인의 안부를 묻곤 했습니다. 부인의 얼굴에 드리워진 비극적인 그늘이 모두의 마음을 움직였던 모양입니다. 부인은 기차가 역에 정차해 있을 때조차 마치 전속력으로 기차가 달리고 있는 것처럼 조금 큰 목소리로 쉼없이 이야기를 이어갔었습니다. 그 덕분에 주변 사람들도 부인의 기고한 사연을 어렴풋이 알 수 있었죠. 부인의 진지하면서도 엉뚱한 말들은 사람들에게 깊은 연민을 자아내기도 하고 때로는 작게나마 미소를 짓게도 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제 가슴을 먹먹하게 했던 건 내리기 직전 부인이 건넨 사과였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털어놓느라 정작 제 안부조차 묻지 못했다면서요. 스스로를 길 잃은 늙은 암탉이라 부르며 못내 미안해하시던 그 소박한 진심이 제 마음을 오래도록 울렸습니다. 부인을 태운 다른 기차가 내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진 뒤에도 나는 한참 동안 창밖을 보며 마음을 다독여야 했습니다. 부인의 마지막 모습은 마치 둥지를 잃고 낯선 숲에 홀로 남겨진 어린 새처럼 애처로웠으니까요.
부인과의 쓸쓸한 만남을 뒤로하고 나는 한동안 일에 치여 살며 정신없이 지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매서운 추위가 가시고 들판마다 파릇한 새싹이 돋아나는 봄이 찾아왔습니다. 나는 고향에 볼 일이 생겨 지인 한 분을 내 차에 태우고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난 그곳에서 마을 사람들이 흔히 양들의 땅이라 부르는 목초지 길을 따라 차를 몰고 있었죠. 그러다 우연히 마주한 부인의 옛집 풍경은 그날의 기차 여행을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되살려 놓았습니다. 슈르제베리에 무사히 도착했다는 짧은 편지를 받은 이후로는 도통 소식을 알 길이 없던 터였죠. 그래서 저는 곁에 있던 지인에게 혹시 피트 부인이 어떻게 지내는지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제 질문이 끝나디가 무섭게 지인은 반가운 기색으로 슈르즈베리의 번화가에서 부인을 우연히 만났던 일을 들려주었습니다. 뜻밖에도 부인은 그곳에서의 생활을 더할 나위 없이 만족스러워 하셨다고 했습니다.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계셨다더군요. 공장에서 고생하던 조카 딸들은 그동안 모아둔 돈이 꽤 되어 이제 곧 고된 일을 그만둘 예정이라고 말했다고 했죠. 게다가 이모인 피트 부인을 모시고 사는 것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조카들이 부인을 위해 고향의 농장을 다시 사서 이곳으로 돌아오고 싶어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히려 부인이 그 제안을 딱 잘라 거절했다는 사실이었죠. 도시가 주는 풍성한 문화적 혜택을 조카들이 놓치게 될까봐 걱정하신 모양이었습니다. 지난 겨울 내내 음악회와 강연을 보러 다니며 도시의 매력에 푹 빠진 부인이었습니다. 이제는 그놈의 이사야가 자신을 쫓아낸 것이 오히려 인생에 큰 선물을 준 셈이라며 웃어 넘기셨답니다. 그렇게 말할 만큼 넉넉한 여유를 되찾으셨다는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유쾌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갈 곳 없이 떠밀려 나간 그 노부인의 불안하고 외로운 얼굴이 줄곧 제 마음을 괴롭혀왔기 때문이죠. 부인이 행복하게 지낸다는 소식은 제 가슴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었습니다. 부인이 떠나온 집은 빗물에 검게 그을려 쓸쓸해 보였습니다. 평생을 바친 고단한 노동의 흔적조차 이젠 거의 남아있지 않았죠. 하지만 마당 한 구석의 배나무만큼은 활짝 꽃을 피웠습니다. 주인 일은 빈집의 적막함을 달래듯 환하고 화사한 기운을 불어넣고 있었죠. 그 길을 조금 더 지나갔을 때 우리는 이사야 피트와 마주쳤습니다. 피트 부인의 농장을 가로챈 뒤 부유한 고리대금업자가 된 조카였죠. 그는 우리를 알아보자마자 어딘지 모르게 멋쩍은 기색을 보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뜻밖에도 아주 사교적인 태도로 말을 걸어왔습니다. 이사야는 아주 담담하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외숙모가 어제 오전 갑작스러운 발작으로 세상을 떠나셨다면서요. 지금은 장례 절차를 챙기러 다니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겨울 동안 부인이 아주 건강하고 활기차게 지내셨다고 덧붙였죠. 지난 일요일에도 예배에 참석하셨을 정도였으니까요. 지난 한 달이 부인의 인생에서 가장 완벽하게 즐거운 시간이었다는 말도 잊지 않았습니다. 부인이 참으로 성실한 분이었고 조카들도 정성을 다해 부인을 모셨다는 이야기를 늘어놓던 그였습니다.
그는 어차피 이 농장은 농사도 안 되는 쓸모없는 땅이었다며 깎아내렸습니다. 삼촌이 살아계셨다고 해도 여기서 고생만 하다 돌아가셨을 거라면서 무심하게 말했죠. 가식적인 동정을 내비치면서도 남의 불행을 전할 때면 묘한 흥분을 감추지 못하는 이사야였습니다. 그런 모습은 정말이지 진저리가 났습니다. 우리는 더는 그의 비열한 말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서둘러 길을 떠났습니다. 나는 세상 그 누구보다 부인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꼭 한 번은 다시 뵙고 싶었죠. 그분의 생생한 목소리로 직접 듣고 싶었으니까요. 슈르즈베리에서의 생활은 어떠셨는지, 그곳에서 찾은 즐거움과 못다한 아쉬움은 무엇이었는지 말입니다. 부인이 그토록 아끼던 고양이와 빛바랜 보자기 속에 담겼던 소박한 인생의 흔적들은 이제 어디에서 어떤 모양으로 자리를 잡았을까요? 나는 못내 아쉬운 마음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리고 멀어져 가던 부인의 마지막 뒷모습을 가만히 그려보았습니다. 기차가 작은 간이역 승강장에 멈춰 섰습니다. 하지만 승객이 숨을 고를 여유조차 주지 않겠다는 듯 정차 시간은 야박하리만큼 짧았습니다. 그 바람에 나이 지긋한 노부인 한 분이 등 떠밀리듯 허겁지겁 열차에 올라탔습니다. 노부인이 미처 발을 다 들이기도 전이었을까요? 기차가 기다렸다는 듯 갑자기 덜컥하며 몸을 비틀었습니다. 그 기차의 덜컥거림에 부인의 가냘픈 두 다리가 크게 휘청였죠. 하마터면 차가운 바닥에 그대로 나동그라질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차는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거친 숨을 내뱉으며 길을 재촉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제 눈에 들어온 모습은 몹시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어느 시골 노부인의 모습뿐이었습니다. 양손에는 커다란 바구니와 묵직한 보따리가 들려 있었죠. 유행 지난 보따리에 꽁꽁 싸맨 짐들은 그 무게만으로도 노부인의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분을 가만히 살펴보니 어딘지 낯이 익었습니다. 아, 바로 제 오랜 지인인 피트 부인이었죠. 부인과 저는 한 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란 고향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은 마을에서 몇 킬로미터나 떨어진 외딴 농장에 터를 잡고 살고 계셨지만요. 하지만 저는 그분을 몰라볼 리 없었습니다. 예전에 그 정정했던 모습이 제 기억 속에 여전히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기차에서 마주한 부인의 창백하고 위태로운 모습이 더욱 가슴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피트 부인으로 말할 것 같으면 고소한 버터와 싱싱한 달걀로 동네에서 아주 유명했습니다. 봄철이면 가장 먼저 내놓던 파릇파릇한 앵초나물도 빼놓을 수 없었죠. 사실 그 넉넉지 못한 농장 형편에도 부인은 늘 알뜰하게 살림을 꾸려나가곤 했습니다. 하지만 부인이 낡은 마차를 끌고 장터로 향하던 그 정겨운 모습을 못 본 지도 벌써 꽤 오래된 일이었습니다. 열차원이 피트 부인의 짐꾸러미를 한가득 안고서 북적이는 객차 안으로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저는 반가운 마음에 얼른 몸을 숙여 부인에게 제 옆자리에 앉으시라고 권했죠.
오랜만에 다시 뵙는 얼굴이 어찌나 기쁘던지 모릅니다. 내 말에 열차원도 비로소 한시름 놓은 듯 했습니다. 열차원은 안도의 미소를 지으며 짐 일부를 머리 위 선반에 올리려 애를 써 보았습니다. 하지만 꽃무늬가 그려진 커다란 카펫 가방은 선반에 넣기엔 너무나 컸습니다. 결국 그는 짐들을 열차 끝칸에서 따로 안전하게 보관해 주겠노라 친절히 설명하며 물러갔죠. 부인은 체구가 작은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큼직한 바구니와 보따리, 그리고 제 짐까지 한데 뒤섞이니 이 좁은 좌석에는 여유 공간이라곤 눈 씻고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가빠진 숨을 어느 정도 고른 부인이 비로소 입을 떼셨습니다. 이게 말로만 듣던 기차 여행이냐며 정말이지 세상 오래 살고 볼 일이라고 혀를 내두르셨죠. 부인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고 방금 전까지 눈물을 쏟으셨는지 눈가는 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피곤한 눈동자 너머로는 제가 늘 기억해오던 특유의 인자하고 유쾌한 빛이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죠. 대체 어디를 가시는 길이냐는 내 물음에 부인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직 내 소식을 못 들었냐고 말이죠. 부인은 이 세상이 예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삭막한 곳이었다고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결국 살던 곳을 정리하고 슈르즈베리로 이사를 가기로 했으며 그게 지금으로선 유일한 방법이었다며 덤덤히 속내를 털어놓으셨습니다. 그 말에 저는 너무 놀라 슬픔 섞인 목소리로 크게 말했습니다. 슈르즈베리요? 설마 농장을 파신 거냐고 전 놀라며 물었습니다. 평생 그 고향 땅의 흙을 일구며 살아온 부인이었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러운 타향살이가 과연 가당키나 한 일인지 걱정과 서글픔이 밀려와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애초에 내 집이 아니었나 보오. 부인의 인자하던 얼굴이 일순간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남편이 눈을 감기도 전 시누이의 아들인 이사야 근원이 어찌나 내 남편을 구슬리고 몰아붙였는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삼촌을 자신의 아버지처럼 지극정성으로 모시겠다며 남아있는 빈 문제도 해결해 줄 테니 권리를 넘기라고 감언이서를 늘어놓은 거였죠. 집에 있던 다른 빚은 내 손으로 다 갚았어도 조카 이사야에게 빌렸던 돈은 급하지 않겠거니 싶어 맨 마지막으로 미뤄둔 게 화근이었다고 했습니다. 그 미련한 선택 때문에 평생 일군 터전이 남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그 사실에 부인의 가슴은 시커멓게 타들어가는 듯 했습니다. 법대로 해보라는 이웃도 있었지만 부인은 고개를 저었다고 했습니다. 장사에 밝고 영악한 그 이사야 피트를 무슨 수로 당해내겠느냐며 말이죠. 세금 문제를 책임져야 한다는 핑계에 속아 부인의 서명까지 받아냈으니 이미 늦은 셈이었습니다. 당시엔 본도 궁했고 밤낮으로 남편의 병수발을 하느라 몸도 마음도 지칠 대로 지쳐 판단력이 흐려졌던 겁니다. 4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노후를 대비해 이악 물고 일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남은 건 이런 비참한 처지뿐이라며 피트 부인은 허탈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왕년엔 부인도 참 야무지게 일을 잘 하셨는데 말입니다. 사실 1872년도에 맡겼던 은행 돈을 다 털어서 넣었던 남편의 사업이 쫄딱 망하지만 않았어도 이 정도는 아니었을 거라는 회한도 섞여 있었습니다. 그 집만 지킬 수 있었다면 평생 먹고 사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었을 텐데 말이죠.
젊었을 땐 그렇게나 세상 구경을 하고 싶어 했건만 정작 이렇게 집에서 쫓겨나 떠나는 여행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며 부인은 슬픈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슈르즈베리는 참 번화하고 생기 넘치는 곳이에요. 저는 어떻게든 위로의 말을 건네보려 애를 써보았지만 제 마음속에선 이사야 피트의 교활한 술책에 대한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죠. 그놈은 하는 짓뿐만 아니라 생김새조차 영락없는 여우 그 자체였으니까요. 남을 등쳐먹는데 도 같은 인간이라는 걸 진작 알아봤어야 했습니다. 제 말을 들은 가여운 부인은 쓸쓸하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달래려고 슈르즈베리가 얼마나 좋은 곳인지 입이 마르도록 칭찬하곤 했다죠. 하지만 평생을 보낸 고향과 정든 친구들을 뒤로하고 멀리 떨어진 타향으로 떠나는 게 어디 쉬운 일이겠냐고 되물으셨습니다. 낯선 풍경이 잠시 눈을 즐겁게 해줄 순 있어도 거긴 결코 집이 될 수 없을 거라며 말입니다. 부인은 바닷가 모래사장에 늙은 사과나무 한 그루를 덜렁 옮겨 심어놓고 파도가 밀려오는 걸 구경이나 하라고 한들 그 나무가 행복하겠느냐며 서글픈 비유를 드셨죠. 나는 무거운 마음을 누르며 그럼 슈르즈벨이 어디쯤에 머무르실 계획인지 조심스럽게 여쭈었습니다. 부인은 깊게 파인 주름 사이로 서글픈 미소를 지어 보이며 슈르즈베리에 그리 오래 머물 생각은 없다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벌써 76이니 살 날이 얼마나 남았겠느냐며 툭 던진 말은 마치 서글픈 농담처럼 제 가슴에 와 닿았죠. 부인은 이미 이웃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조카 이사야에게 단단히 못을 박아두었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마지막 순간이 오면 반드시 고향 집으로 데려와 장례를 치러달라고 말이죠. 죽어서라도 정든 땅으로 돌아가겠다는 노부인의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오기 전까진 어떻게든 제 힘으로 벌어먹고 살겠다며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으려는 다부진 마음을 내비치기도 하셨습니다. 이사야 그놈은 겉으론 외숙모가 스스로 농장을 떠나 친척들에게 가겠다고 한 것처럼 떠들고 다녔지만 실상은 전혀 달랐습니다. 부인은 내 귀에 대고 조용히 속삭이셨습니다. 농장에 남으려면 자존심을 다 꽂고 자기에게 구걸하며 살게끔 조묘하게 몰아넣었다고요. 차마 남들에겐 말하지 못한 가슴속 응어리였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사실 다 눈치를 채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다들 이사야에게 돈을 빌려 쓴 처지라 그놈 귀에 들어갈까 무서워 쉬쉬하며 그저 이사야 편만 들 뿐이었죠. 다 지난 일인데 이제 그만 생각해야겠다며 부인은 애써 화제를 돌리려 하셨습니다. 하지만 주름진 뺨을 타고 굵은 눈방울이 천천히 흘러내리는 것까진 감추지 못하셨죠. 부인은 누군가에게 들키기라도 할까봐 윤기 나는 갈색 실크로 정성껏 주름을 잡은 본인 모자를 얼굴 깊숙이 푹 눌러 쓰셨습니다. 그러고는 서둘러 고개를 돌려 창밖 먼 곳으로 시선을 바라보셨죠. 마치 그곳에 두고 온 농장의 풍경이라도 찾으려는 것처럼 말입니다. 잠시 후 부인은 마음을 추스르려는 듯 나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이쪽 땅도 농사 짓기엔 아주 그만인 것 같다며 저 너머 근사한 농장 건물들을 가리켰죠. 주인장이 꽤나 부자인 모양이라고 감탄하셨습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나는 부인에게
우리가 여전히 태어나고 자란 고향 마을의 경계조차 벗어나지 못했다는 사실을 말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부인은 민망한 듯 마치 어린 소녀처럼 깨르르 웃음을 터뜨리셨죠. 금방이라도 슈르즈베리가 눈앞에 툭 튀어나올 것만 같아 혹시라도 내려야 할 곳에 그냥 지나칠까봐 내심 조바심이 났던 모양입니다. 기차는 태어나서 처음 타보시지만 워낙 상상을 많이 해본 터라 왠지 모르게 익숙한 기분이라며 신기해 하셨습니다. 마치 하늘을 부웅 날아가는 것 같아 풍경을 붙잡아 두려 해도 도통 눈에 담을 수가 없다고 하셨죠. 그러더니 부인은 아직 말하지 않은 비밀이 하나 더 있다는 듯 나무 바구니를 가리켰습니다. 이 녀석은 영문도 모른 채 나를 따라가는 중이라며 집에서 기르던 늙은 고양이까지 몰래 바구니에 담아왔다고 했습니다. 난 바구니 속에 고양이가 들어있다는 말에 놀라 다시 한번 부인에게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부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사실 이 긴 여행이 고양이에게 너무 고달픈 일이 될까 싶어 이웃집 반슨의 아들에게 부탁해 미리 고양이를 편히 보내줄 생각이었다고 하셨죠. 하지만 약속했던 그 청년이 제 시간에 나타나지 않자 부인은 고양이를 데려갈 핑계를 스스로 만들어내며 결국 데려오기로 결심하신 겁니다. 부인은 고양이나 자신이나 나이든 처지는 매한가지라며 어떻게든 함께 지낼 방도를 찾아보겠노라 씁쓸하게 덧붙이셨습니다. 이사가는 곳에도 쥐가 있을 테니 솜씨 좋은 이 녀석이라면 어디서든 제 앞가림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도 섞여 있었죠. 곁에서 고양이가 오가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조금은 집 같은 기분이 들겠지만 정든 고향 땅이 그리워지는 건 어쩔 수 없을 거라는 회한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부인은 고양이야 쥐라도 잡으며 살겠지만 정작 자신은 그 낯선 것에서 대체 무얼 하며 버텨야 할지 모르겠다며 깊은 속내를 털어놓으셨죠. 나는 그런 부인을 위해 최대한 씩씩하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걱정하지 마시라고 위로해 드렸습니다. 조카 딸도 부인과 함께 지내게 되어 분명 고마워할 거라며 용기를 북돋아 드린 뒤 혹시 그 조카가 윈 부인의 딸 중 하나인지 여쭈어 보았습니다. 부인은 고개를 저으며 윈의 딸들은 형편이 넉넉지 못해 자신을 거두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웨일런 언니의 딸인 이사벨라의 집으로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고 하셨죠. 이사벨라는 큰 마차 공장의 감독관과 결혼해 꽤 유복하게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결혼할 때 본 뒤로는 통 소식을 못 들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조카들 중에서는 그나마 형편이 가장 나은 아이니 염치불구하고 먼저 손을 내밀 수밖에 없었다는 게 부인의 설명이었습니다. 부인은 이사벨라의 집에 머물면서 다른 조카들이 어떻게 지내는지도 살펴보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차근차근 계획도 세워볼 요량이셨습니다. 조심스레 방문을 묻는 편지를 보냈더니 반갑게 맞이하겠다는 답장이 오긴 했지만 왠지 모를 불안함이 가시질 않았다고 했습니다. 답장이 오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린 데다 편지지에 밴 지독하리만큼 진한 향수 냄새가 못내 부인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나를 환영하고는 있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다며 결국 직접 가서 눈으로 확인해 보면 알게 될 일이라고 애써 마음을 다잡으셨죠. 피테 부인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사벨라의 집에만 모든 것을 걸 생각은 없으셨습니다.
마침 슈르주베리의 다른 조카들, 그러니까 부인의 또 다른 자매인 윈의 딸들도 살고 있었으니까요. 반면 윈네 딸들은 아직 미혼인데다 셋반살이를 하며 공장에서 장식을 다는 일로 고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고모에게 물려받은 유산 덕에 풍족하게 지내는 이사벨라와는 처지가 많이 달랐죠. 부인은 밤낮으로 고민을 거듭하다 문득 옛 기억 하나를 떠올렸다고 했습니다. 예전에 웨일런 언니네 가족이 사업 실패로 큰 어려움에 처했을 때 부인의 집에서 겨울 내내 그 식구들을 정성껏 거두어 주었던 따뜻한 기억 말입니다. 그래서 웨일런 언니의 딸인 이사벨라에게 먼저 편지를 보내 부탁했던 것이었죠. 부인은 조카 이사벨라의 집에 도착하는 오늘 밤 윈네 딸들도 불러서 이야기를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 아이들이라면 혹시 부인이 집안일을 도와주며 오래도록 머물 수 있는 곳을 알고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아니면 영리한 고양이를 기꺼이 맡아줄 좋은 분을 소개해주지 않을까 하는 희망 때문이었죠. 하지만 평생을 함께한 고양이를 끝내 낯선 사람에게 보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부인의 마음은 여전히 납덩이처럼 무거워 보였습니다. 고향에는 부인을 진심으로 아끼며 이번 겨울만이라도 함께 나자고 간곡히 붙잡던 따뜻한 이웃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만 해도 그 정겨운 손길을 뿌리치고 떠나오는 발걸음이 어찌나 무겁던지 못내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부인은 이제와 생각하니 차라리 떠나오길 잘했다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만약 고향에 남았다면 조카 이사야가 자신이 애지중지하던 땅을 그놈 마음대로 망가뜨리는 꼴을 눈앞에서 지켜봐야 했을 테니까요. 그렇게 쓰라린 마음으로 봄을 맞이해야 했을 텐데 부인은 도저히 그 광경을 견뎌낼 자신이 없으셨던 겁니다. 부인의 눈가에는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평생 자식 없이 살아온 것이 이제야 뼈아픈 실소로 다가온 모양이었죠. 예전에는 아이들 뒤치다꺼리에 속을 썩고 집안이 한시도 조용할 날 없는 이웃들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면 차라리 자식 없는 본인의 처지가 훨씬 속 편하고 낫다며 은근한 자부심까지 느끼셨답니다. 하지만 홀로 남겨진 지금에야 비로소 그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뼈저리게 깨닫고 계셨습니다. 무엇보다 내 배 아파 낳은 아들 하나만 곁에 있었어도 조카 이사야 그놈이 감히 내 평생의 터전인 농장을 가로채지는 못했을 거라며 조용히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핏줄 하나 없다는 사실이 뺏겨버린 땅보다 더 아프게 가슴을 파고드는 듯 보였습니다. 늙고 보니 자식 없는 게 어찌나 서러운지 그 못되고 괘씸한 이사야조차 차라리 내 자식이었다면 그나마 덜 외롭지 않았을까 하는 서글픈 마음까지 든다고 하셨습니다. 이사야가 어릴 때 자기 손에 컸다면 매를 들어서라도 그 고약한 버릇을 고쳐놨을 거라며 입술을 깨무셨습니다. 사람이 짐승을 담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법이라며 이사야에게 여우의 피가 흐르는 건 어쩌면 그 아이의 불행일지도 모른다고 씁쓸하게 덧붙이셨죠. 그놈의 어미 역시 살아생전 영락없는 여우를 닮은 시원찮은 위인이었으니까요. 이 모든 게 이사야만의 잘못은 아닐지도 모르겠다는 묘한 동정심까지 내비치셨습니다. 거친 목초지에서 평생을 보냈으면서도 부인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남에게 굽히지 않는 강한 자부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부인은 마치 스스로에게 다짐하듯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고 내 힘으로 살아가겠다는 결심을 조용히 말씀하셨죠. 지금 부인의 머릿속은 온통 자신의 처지에 대한 생각과 생애 처음 마주한 거대한 삶의 위기가 불러온 소용돌이로 가득 차 있는 듯 보였습니다. 곁에서 지켜보는 나로서는 부인의 깊은 고독과 막막한 슬픔이 너무나 애잔하게 다가와 가슴이 미어질 정도였습니다. 이사야의 배신에 다시 한번 분노가 치밀어 오르다가도 어느새 제 눈가에도 뜨거운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일부러 창밖 먼 곳으로 시선을 돌리며 부인을 도울 방법을 찾으려 애를 썼습니다. 부인은 고향 마을의 옛 기억을 고스란히 간직한 분이었기에 저는 부인이 이대로 떠나는 것을 결코 원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설령 농장에 남는다 해도 홀로 살아가기엔 부인의 기력이 이미 너무 쇠해버린 터였습니다. 그렇기에 부인을 진심으로 편안하게 모실 구체적인 대책이 절실해 보였죠. 사실 그 근처 농장들은 그리 큰 가치가 없었지만 혹시 법의 힘을 빌려 비밀리에 이사야의 부당한 소유권을 빼앗아 오를 수는 없을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혹은 이제는 중년이 되었을 피트 부인의 다른 조카들이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고향에 돌아와 부인을 보살펴 줄 수는 없을지도 생각했죠. 제 머릿속에는 수많은 희망 섞인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당장 실현하기 힘든 마음속 그림일 뿐이었습니다. 나 역시 오랫동안 고향을 떠나 있어야 하는 처지였기에 제가 직접 부인의 손을 잡아줄 수 없다는 사실이 몹시 괴로웠죠. 이제 부인에게 남은 선택지라고는 야심 가득한 조카딸 이사벨라나 마음씨는 착해도 형편이 여의치 않은 윈 부인의 딸들에게 의탁하는 길뿐이었습니다. 그 틈바구니 속에서 부인의 앞날이 과연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나는 슬픈 예감에 젖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슈르즈베리에서의 삶이 어떤 모습일지 곧 마주하게 되겠지만 짧은 여정은 어느덧 절반을 훌쩍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르세 부인은 자신의 고통을 잊은 듯 주변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부인은 워낙 매사에 호기심이 많고 눈썰미가 예리한 분이셨죠. 농장과 슈르즈베리 사이에 이 낯선 기차 공간이 오히려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일시적인 해방구처럼 느껴지는 모양이었습니다. 평생을 읽어온 삶이 무너지는 그 비극적인 순간들을 모두 견뎌낸 뒤에 찾아온 기묘한 안도감이었죠. 아직 부인에게 슈르주벨이라는 목적지는 저 멀리 로키 산맥만큼이나 아득하고 비현실적인 곳일 뿐이었습니다. 부인은 그저 지금 이 순간만큼은 아무런 책임도 굴레도 없는 자유로운 여행자가 되기로 한 듯 보였습니다. 곁에 앉은 사람들을 특유의 감칠맛 나는 표현과 인간 본성을 꿰뚫어보는 예리한 통찰력으로 관찰하며 잠시나마 시름을 잊은 채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객체 안을 가득 메운 사람들을 많이 쳐다보며 저 많은 이들이 대체 이 바쁜 시간에 어디를 그렇게 가려는 건지 모르겠다며 삐딱한 시선을 던지셨습니다. 겉보기에는 하나같이 멀쩡해 보여도 분명 집안일은 죄다 팽개쳐두고 기차에 올라탄 게 틀림없다며 혀를 차기도 하셨죠. 기차가 늘 사람들로 붐빈다는 건 알고 계셨지만 막상 눈앞에 마주한 승객들이 어딘가 모자라 보인다는 게 부인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저들 중에도 자신처럼 살던 곳에서 등 떠밀려온 이들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억지로 새로운 터전을 찾아 떠도는 신세가 있을 거라며 자신의 기구한 운명을 씁쓸한 농담에 실어 보내기도 하셨죠. 특히 부인의 눈길을 끈 건 거치에 번듯한 어느 노인이었습니다. 화려한 옷차림과는 어울리지 않게 마치 태엽이 다 풀려버린 시계처럼 아무런 생기도 느껴지지 않는 그 모습이 무척이나 기이했던 모양입니다. 부인은 겉모습만 봐서는 목사님인지 도둑놈인지 도통 알 수 없는 게 사람 속이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엔 참으로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섞여 산다는 사실에 연신 놀라워하셨죠. 평생 농장에서 정직한 이웃들만 마주하며 살아온 부인이었습니다. 겉과 속이 따로 노는 도시 사람들의 모습은 슬픈 와중에도 묘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구경거리였습니다. 부인이 시름을 잇고 유쾌한 참견을 늘어놓는 모습에 저는 내심 안도했고 기차 안에는 잠시나마 즐거운 대화가 감도났습니다. 부인은 이런 짓궂은 말을 내뱉는 자신을 부디 용서해달라면서도 평생 한 번도 본 적 없는 기괴한 사람들을 구경하는 재미에 푹 빠진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즐거움도 잠시뿐이었습니다. 검표원이 다가와 차표를 보여달라고 요구하자 부인은 언제 그랬냐는 듯 새파랗게 질려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어딘가에 잘 두었다고 확신하면서도 막상 손을 뻗으니 차표가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부인은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와 가방을 닥치는 대로 뒤지며 어찌할 바를 몰라 했습니다. 차표를 찾으려고 주머니와 가방을 닥치는 대로 뒤지던 부인은 결국 겁에 질린 어린아이 같은 얼굴로 제 손을 꼭 붙잡으셨습니다. 이 큰 도시에 도착하면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자신이 없었으니까요. 조카를 만날 때까지 제발 옆에서 자기를 좀 챙겨달라며 제게 도움을 청했죠. 잃어버린 차표를 찾느라 한바탕 소동이 벌어지는 사이 바구니 속 고양이는 낯선 소란에 놀라 발버둥을 쳤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짐들을 꽁꽁 싸매두었던 보자기 매듭마저 툭 풀려버렸습니다. 결국 그 안에 담겼던 온갖 살림살이가 부인의 무릎과 바닥으로 속절없이 쏟아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그 낡은 보따리에서 터져나온 것들은 피트 부인이 평생을 바쳐 꾸려온 고단한 살림의 마지막 흔적들이었습니다. 겉장이 너덜너덜해진 책 몇 권과 다리미를 잡을 때 써서 시커멓게 그을린 헝겊 조각들이 보였습니다. 평소 부인의 구부정한 어깨를 감싸주던 익숙하고 빛바랜 작은 숄도 애잔하게 널브러졌습니다. 성냥개비가 쏟아져 나온 낡은 양철통과 아궁이에서 불을 떼고 나온 재를 쓸기 위한 거위 날개 깃 빗자루도 떨어졌습니다. 손때가 묻어 해진 낡은 기록장까지 제자리에 있어야 할 이 소박한 물건들이 낯선 기차 바닥에 뒹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보는 이의 가슴을 저미게 했습니다. 다행히 한참을 헤맨 끝에 차표를 찾아냈습니다. 뜻밖에도 그것은 부인의 왼쪽 털장갑 속이었습니다. 험한 일에 굳은 살이 박히고 투박해진 부인의 손이 차표의 감촉에 너무 익숙해진 탓이었습니다. 그곳에 고이 넣어둔 사실조차 까맣게 잊고 있었던 모양이었죠. 내가 바닥에 흩어진 물건들을 주워 모으는 것을 도와드리는 동안 부인은 빠르게 평정심을 되찾으셨습니다. 언제 사색이 되었냐는 듯 흐트러진 실크 본인 모자를 고쳤으면서 말입니다. 방금 전에 소동이 민망하셨던 건지
아니면 이제 정말 내릴 때가 되었다는 걸 직감하신 건지 부인의 목소리에는 다시금 꼿꼿한 힘이 실리기 시작했습니다. 부인은 슈르즈베리에서의 생활이 의외로 아주 마음에 쏙 들지도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제 눈치를 살피듯 간절하고도 희망 섞인 눈길을 건네시면서요. 사실 언젠가는 고향을 떠나 남들은 어떻게 사는지 구경하고 싶다는 마음이 늘 가슴 한구석에 도사리고 있었기에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 일이 아주 견디기 힘든 것만은 아니라고 애써 스스로를 다독이셨죠. 부인이 꿈꾸는 가장 이상적인 계획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위인의 딸들이 그동안 모아둔 돈에 부인의 쌈짓돈을 함께 보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남의 집 눈칫밥 먹는 새빵살이 대신 조카들과 오붓하게 살 집 한 채는 구할 수 있지 않겠냐는 기대였죠. 평생 남에게 굽실거리며 비굴하게 살아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차라리 조카 딸들 살림을 도맡아 해주며 사는 게 훨씬 마음 편할 거라면서요. 도시 사람들이 시골 뜨기들보다 앞서가는 것 같고 자부심도 대단하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잘난 체 해봤자 민들레꽃 한 송이 제 손으로 피워내지 못하는 법 아니겠습니까? 부인은 그런 말씀을 하시며 시골 사람 특유의 자부심을 드러내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부인은 이내 씁쓸한 과거의 기억에 젖어들었습니다. 월요일 아침마다 해묵은 배나무와 외양간 구석 사이에 빨랫줄을 걸어야 했죠. 매주 반복되는 그 고단한 노동에서 제발 벗어나게 해달라고 얼마나 간절히 빌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정작 그 지긋지긋한 일상에서 벗어난 지금 부인은 세상 천지에 자신보다 더 처량하게 뿌리째 뽑혀버린 존재는 없을 거라며 깊게 한탄하셨습니다. 이제야 좀 살만하다 싶을 때 공장 사업이 망해버린 게 화근이었죠. 부인의 남편은 원래 앞날을 내다볼 줄 아는 야무진 성격도 아니었습니다. 몸까지 약해 시작도 하기 전에 겁부터 집어먹는 사람이었죠. 조카 이사야가 돈도 많으니 고모에게 잘할 거라는 남편의 순진한 믿음을 떠올리셨죠. 그러면서 부인은 남편 본인이 집에서 쫓겨난 이 비참한 꼴을 제발 모르고 눈 감았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부인을 괴롭히는 건 자존심에 입은 상처였습니다. 동네에서 똑똑하기로 소문났던 자신이 대체 무슨 서리에 서명을 한 건지 깨달았을 때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수치심을 느꼈다고 했죠. 나름대로 꼼꼼히 읽어보려 했지만 지렁이 기어가는 듯한 필체는 도통 갈피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하필 그날따라 머릿속이 하얘져 아무런 생각도 할 수 없었다며 부인은 억울함을 호소하셨습니다. 질주하는 기차의 거친 진동 속에서도 부인은 내게 몇 번이나 다짐하셨습니다. 누구에게도 결코 짐이 되는 일은 없을 거라면서요. 나이에 비해 아직 일할 기운이 넉넉하니 조카 딸 이사벨라의 살림에 큰 보탬이 될 거라며 자신감을 내비치셨죠. 오늘 밤 도착할 이사벨라의 집에서도 짐이 되지 않겠다고 다시금 힘주어 말씀하셨습니다. 원래 이사벨라가 집안일에는 영 소질이 없는 아이였다고 말하셨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그곳에 일을 돕다가 조만간 윈의 딸들과 함께 생활하겠다는 조용한 계획도 들려지셨습니다. 부인이 팔을 걷어붙이고 주방일을 돕거나
이사벨라의 딸들을 돌봐주면 된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세워두신 모양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들었을 때 아이가 넷이었는데 세월이 화살처럼 빠르니 그 꼬마들도 이제는 훌쩍 커버렸을 거라고 말입니다. 혹시나 자신을 낯설고 촌스럽게 보지는 않을까 잠시 걱정하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고향에서야 누구나 자신을 알아보겠지만 그곳 슈르즈베리는 아무도 모르는 낯선 곳이니까요. 그저 묵묵히 몸을 움직여 일손을 거들기만 하면 그만이라며 불안한 마음을 애써 털어버리려 하셨습니다. 부인의 야윈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나는 부인이 그 옷차림을 유지하기를 속으로 간절히 바랐습니다. 정갈하게 주름 잡힌 갈색 실크 모자와 오랫동안 어깨를 감싸온 소박한 숄을 결코 벗어던지지 않기를 말입니다. 도시 생활에 익숙한 조카딸 이사벨라라면 부인의 차림새가 유행에 뒤떨어진다며 세련된 요즘 옷을 강요할지도 모를 일이었죠. 하지만 내 눈엔 그 모습이야말로 부인의 삶 그 자체였으니까요. 부인은 마치 별일 아니라는 듯 무심한 말투로 속내를 넌지시 비추셨습니다. 사실 남편을 떠나보낸 뒤 상복을 한 벌 장만할까 고민도 해봤다면서요. 하지만 지금은 당장 먹고 사는 문제처럼 신경 써야 할 일들이 산더미같이 쌓여 있었죠. 그래서 상복을 맞추는 일은 잠시 미뤄두기로 마음먹으신 듯 했습니다. 슈르즈베리에 무사히 정착한 뒤나 겨울이 오기 전까지 말입니다. 조카들이 이번 기차를 타고 도착할 이모를 기다리고 있을지 저는 참지 못하고 조심스레 물음을 던졌습니다. 부인의 다정한 대화와 매력적인 태도를 보고 있자면 이 여정이 영영 돌아오지 못할 길이라는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저 잠시 나들이를 떠났다가 양들이 노니던 그 낡고 정겨운 농가로 금방이라도 돌아가실 것만 같았습니다. 내 질문의 부인은 어제 이웃 총각이 대신 편지를 써주었으니 걱정 말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조카들이 자신을 어떻게 맞이할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불안함이 없으셨습니다. 그저 담담하고 평온한 기색이 역력하셨죠. 슈르즈베리 도심을 고작 1.6km 남겨둔 환승역에 가까워질 무렵이었습니다. 나는 이 안쓰러운 피테 부인과 작별해야 할 시간이 왔음을 직감했습니다. 바구니 속 고양이는 잔뜩 화가 난 듯 바구니를 거칠게 긁어댔습니다. 부인 역시 기차 안에 머무는 것이 이제는 한계에 다다른 듯 안절부절 못하셨죠. 기차의 빠른 속도 탓에 어지럼증을 호소하시던 부인의 얼굴은 핏기 없이 창백해졌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더 늙고 초라해 보였죠. 곧이어 발그레 한 뼘을 가진 친절한 젊은 열차원이 나타나 부인의 가방과 짐들을 챙겨들었습니다. 격자 바구니 틈으로 고양이 앞발이 삐져나와 날카롭게 휘둘러대는데도 말입니다. 열차원은 겁먹은 고양이까지 직접 옮겨주겠다며 앞장섰죠. 부인은 자기 물건들이 시야에서 사라지는 것을 불안한 눈으로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남은 보자기 꾸러미를 자신의 전부라도 되는 것처럼 가슴에 꼭 껴안았죠. 마음이 앞선 부인은 기차가 멈추기도 전부터 너무 일찍 일어서서 불안해하셨습니다. 기차 문 앞에서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눌 때는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만 같은 표정을 보이셨죠.
나는 부인이 갈아타야 할 슈르즈베리행 연결 열차를 가리켜 보였습니다. 슈르즈베리까지는 아주 잠깐이면 도착할 테고 그곳 역에 가면 분명 누군가 마중을 나와 기다리고 있을 거라며 거듭 안심시켜 드렸습니다. 내가 타고 있는 기차가 다시 움직이며 부인과 멀어져 갈 때였습니다. 낯선 플랫폼을 가로질러 홀로 서 있는 부인의 야위고 쇠약한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내 마음에는 날카롭고 시린 통증이 박혔습니다. 피트 부인이 떠난 뒤에도 내 곁에 앉아있던 승객들은 한동안 안타까운 기색으로 부인의 안부를 묻곤 했습니다. 부인의 얼굴에 드리워진 비극적인 그늘이 모두의 마음을 움직였던 모양입니다. 부인은 기차가 역에 정차해 있을 때조차 마치 전속력으로 기차가 달리고 있는 것처럼 조금 큰 목소리로 쉼없이 이야기를 이어갔었습니다. 그 덕분에 주변 사람들도 부인의 기고한 사연을 어렴풋이 알 수 있었죠. 부인의 진지하면서도 엉뚱한 말들은 사람들에게 깊은 연민을 자아내기도 하고 때로는 작게나마 미소를 짓게도 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제 가슴을 먹먹하게 했던 건 내리기 직전 부인이 건넨 사과였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털어놓느라 정작 제 안부조차 묻지 못했다면서요. 스스로를 길 잃은 늙은 암탉이라 부르며 못내 미안해하시던 그 소박한 진심이 제 마음을 오래도록 울렸습니다. 부인을 태운 다른 기차가 내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진 뒤에도 나는 한참 동안 창밖을 보며 마음을 다독여야 했습니다. 부인의 마지막 모습은 마치 둥지를 잃고 낯선 숲에 홀로 남겨진 어린 새처럼 애처로웠으니까요. 부인과의 쓸쓸한 만남을 뒤로하고 나는 한동안 일에 치여 살며 정신없이 지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매서운 추위가 가시고 들판마다 파릇한 새싹이 돋아나는 봄이 찾아왔습니다. 나는 고향에 볼 일이 생겨 지인 한 분을 내 차에 태우고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난 그곳에서 마을 사람들이 흔히 양들의 땅이라 부르는 목초지 길을 따라 차를 몰고 있었죠. 그러다 우연히 마주한 부인의 옛집 풍경은 그날의 기차 여행을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되살려 놓았습니다. 슈르제베리에 무사히 도착했다는 짧은 편지를 받은 이후로는 도통 소식을 알 길이 없던 터였죠. 그래서 저는 곁에 있던 지인에게 혹시 피트 부인이 어떻게 지내는지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제 질문이 끝나디가 무섭게 지인은 반가운 기색으로 슈르즈베리의 번화가에서 부인을 우연히 만났던 일을 들려주었습니다. 뜻밖에도 부인은 그곳에서의 생활을 더할 나위 없이 만족스러워 하셨다고 했습니다.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계셨다더군요. 공장에서 고생하던 조카 딸들은 그동안 모아둔 돈이 꽤 되어 이제 곧 고된 일을 그만둘 예정이라고 말했다고 했죠. 게다가 이모인 피트 부인을 모시고 사는 것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조카들이 부인을 위해 고향의 농장을 다시 사서 이곳으로 돌아오고 싶어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히려 부인이 그 제안을 딱 잘라 거절했다는 사실이었죠. 도시가 주는 풍성한 문화적 혜택을 조카들이 놓치게 될까봐 걱정하신 모양이었습니다. 지난 겨울 내내 음악회와 강연을 보러 다니며 도시의 매력에 푹 빠진 부인이었습니다. 이제는 그놈의 이사야가 자신을 쫓아낸 것이 오히려 인생에 큰 선물을 준 셈이라며 웃어 넘기셨답니다.
그렇게 말할 만큼 넉넉한 여유를 되찾으셨다는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유쾌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갈 곳 없이 떠밀려 나간 그 노부인의 불안하고 외로운 얼굴이 줄곧 제 마음을 괴롭혀왔기 때문이죠. 부인이 행복하게 지낸다는 소식은 제 가슴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었습니다. 부인이 떠나온 집은 빗물에 검게 그을려 쓸쓸해 보였습니다. 평생을 바친 고단한 노동의 흔적조차 이젠 거의 남아있지 않았죠. 하지만 마당 한 구석의 배나무만큼은 활짝 꽃을 피웠습니다. 주인 일은 빈집의 적막함을 달래듯 환하고 화사한 기운을 불어넣고 있었죠. 그 길을 조금 더 지나갔을 때 우리는 이사야 피트와 마주쳤습니다. 피트 부인의 농장을 가로챈 뒤 부유한 고리대금업자가 된 조카였죠. 그는 우리를 알아보자마자 어딘지 모르게 멋쩍은 기색을 보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뜻밖에도 아주 사교적인 태도로 말을 걸어왔습니다. 이사야는 아주 담담하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외숙모가 어제 오전 갑작스러운 발작으로 세상을 떠나셨다면서요. 지금은 장례 절차를 챙기러 다니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겨울 동안 부인이 아주 건강하고 활기차게 지내셨다고 덧붙였죠. 지난 일요일에도 예배에 참석하셨을 정도였으니까요. 지난 한 달이 부인의 인생에서 가장 완벽하게 즐거운 시간이었다는 말도 잊지 않았습니다. 부인이 참으로 성실한 분이었고 조카들도 정성을 다해 부인을 모셨다는 이야기를 늘어놓던 그였습니다. 그는 어차피 이 농장은 농사도 안 되는 쓸모없는 땅이었다며 깎아내렸습니다. 삼촌이 살아계셨다고 해도 여기서 고생만 하다 돌아가셨을 거라면서 무심하게 말했죠. 가식적인 동정을 내비치면서도 남의 불행을 전할 때면 묘한 흥분을 감추지 못하는 이사야였습니다. 그런 모습은 정말이지 진저리가 났습니다. 우리는 더는 그의 비열한 말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서둘러 길을 떠났습니다. 나는 세상 그 누구보다 부인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꼭 한 번은 다시 뵙고 싶었죠. 그분의 생생한 목소리로 직접 듣고 싶었으니까요. 슈르즈베리에서의 생활은 어떠셨는지, 그곳에서 찾은 즐거움과 못다한 아쉬움은 무엇이었는지 말입니다. 부인이 그토록 아끼던 고양이와 빛바랜 보자기 속에 담겼던 소박한 인생의 흔적들은 이제 어디에서 어떤 모양으로 자리를 잡았을까요? 나는 못내 아쉬운 마음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리고 멀어져 가던 부인의 마지막 뒷모습을 가만히 그려보았습니다.